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도 국가입니다. 신장된 국력과 국가적 위상에 맞게 정치의식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압축 성장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옆도 보며 함께 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특히 정치의 역할이 큽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되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때론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그랬습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헤쳐오며 때론 진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그 긍정과 자부심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4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드 발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예, 저는 나이버TV 블랙하우 BC입니다. 호구맨님. 네, 호구맨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날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예. 이번 주에 어제 그랬나? 금요일날 갑자기 좀 쌀쌀해졌죠. 네, 비도 좀 왔었고요. 네, 새벽에. 기온이 어제 막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고 이게 무슨 시베리아 기단이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그렇다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단이 몰아치는 바람에 따뜻한 공기가 일본으로 다 밀려가지고. 일본은 좀 그럼 더웠나? 네, 그 이상 고온 현상이 오고 일본은. 우리는 이상 저온 현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오전까지 좀 쌀쌀한 것 같더니만 그래서 옷을 약간 두껍게 입고 왔는데 막상 또 지하철 탈 때는 좀 그랬는데 내리니까 또 더워. 그래서 더워지고 있어. 햇볕이 이제 제법 강해져가지고 햇볕이. 어쨌건 봄이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기상특보 보면은 강원도에는 눈도 온다 그러고 그랬었으니까 되게 이상한 날씨였죠. 주말 들어가지고. 또 한 주 동안 또 이제 뭐 인수위 이야기들도 많았고 또 뭐 민주당 이제 그 공천들도 이제 속속들이 확정이 되면서 지방선거 준비에 관한 이제 그 면모들이 보이고 있는데 뭐 사실 한심해요. 지금 송영길도 서울 확정됐대. 네, 확정됐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일단 뭐 그 광역지자체장은 민주당 후보가 모두 확정된 것 같았습니다. 네. 예. 쭉 보니까 그나마 괜찮으면 그럼 제주도의 오영환 의원. 예. 그 양반은 4.3 그거 특별법 추진 때도 열리라고 했으니까 나름 좀 의미가 있다. 오영환 의원에 관해서는 그때 저기 이낙연 대표도 이렇게 좀 지지하는 그런 말씀을 근래 SNS에 올리신 것 같고 그 4.3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네. 말고는 전혀 부담 없이 안 찍어도 되는 부담이 없어. 부담이 뭐 정무적 판단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부담이 없어. 그냥 안 찍어도 돼. 이제 그 서울시를 맡아주실 거고, 저는 이제 경기도를. 김동연이죠. 경기도는 또. 예, 경기도는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아주 쫄깃쫄깃한 상황입니다. 박빙이에요, 거의? 이제 서로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는 그 다자 구도로 민주당 뭐 후보 한 서너 명,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서너 명 놓고 했을 때는 김은혜 씨가 이제 가장 그 유리한 걸로 나왔었는데 이제 서로 이제 거의 좁혀지면서 양자 대결 구도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김동연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그래요?
이번 주 초에는 나왔었어요. 안 되는데 경기도 제대로 뒤집어야 되는데. 주 초에 이제 한 8%, 7, 8% 정도 차이로 앞서는 조사들이 나왔었고, 근데 주 끝나가면서 한 어제 정도에는 거의 박빙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조사들이 또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쫄깃쫄깃한 그런 상황입니다. 취임해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이재명의 이제 경기도 행정부터 좀 파뒤집어 주면은 그게 어떤 좀 반작용으로 작용을 해줄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해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이게 저는 뭐 김은혜 후보가 좀 출발이 아주 산뜻하지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인수위원회나 아니면은 지금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그렇죠. 국민의힘이 좀 지리멸렬한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 거 아닐까. 제대로 이제 반대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도 좀 타협하는 듯한 자기들도 뭔가 캥기는 게 있는 듯한 그런 액션을 자꾸 취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권성동이 손목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좀 우스워졌어요. 근데 또 오늘 그 이 녹음실에 오면서 기사를 좀 몇 개 보니까 그 민주당 법안이 중재안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 지금 또 이제 이거 저기 협상 태클을 좀 거는데 파토 낸 거다 뭐 그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죠. 근데 뭐 이미 다 늦었죠. 버스 다 지나갔는데 본회의까지 상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권성동의 손목이라도 가지고 와야 권성동의 목이 아니면 손목이라도 좀 가져와야 진정성이 느껴질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뭐 이제 와서 좀 뒷북인 것 같고 이제 중수청 관련 내용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에서 왜 빠져 있느냐에 대해서 그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개특위에서 앞으로 논의할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못 넣었다. 뭐 넣기에 뭐 시간이 부족했다 그랬나 뭐 그래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역시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중수청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제 넘기는 그런 뭐 작업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수사권 넘기니까 그렇게 급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대체. 그러니까 중수청은 뭐 전문가와 여러 논의를 통해서 긴 시간 논의를 통해서 사개특위에서 그런 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뭐 그런 법안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수완박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니까 양쪽 다 국회 이제 1당 2당 다 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정의는 오죠. 정의는 올만하죠 사실. 정의는 올만한데 뭐 글쎄요 혐오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무 한심해 보여서 너무 이렇게 쉽게 까이는 이런 상황. 국힘한테 원래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걔들 전투력 쥐뿔도 없는데 뭐 민주당보다도 더 전투력을 없는 애들이었는데 뭐 원래. 2010년 정도만 해도 그래도 세상 무서운 걸 모르고 여러 법안들을 막 그 날치기 국회 선진화법도 없을 때 그때는 지들이 이제 깡패인 의석수를 가졌으니까. 그렇죠. 과반 넘은 의석수. 민주당이나 그 국힘당이나 결국은 보면 그냥 의석수가 깡패일 때만 뭐 좀 깡패짓을 할 뿐이지 실제로 제대로 된 뭐 이렇게 막 싸우고 그다음에 타협하고 그러는 거는 전혀 뭐 할 줄 모르는 애들이죠. 지금까지 보면 진짜로 뭘 했네 싶어요. 우르르 몰려든다 쪽수로 싸우는 패싸움질만 했지 정말 의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대화, 토론, 타협, 협상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느냐 뭐 그걸 배지들한테 묻고 싶긴 해요. 맨날 재앙조 대통령제 그러면서 뭐 어떻게든 저기 내각제 하려고 시동은 드릉드릉 걸고 있는데 니들이 그럴 만한 역량이 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꼬라지를 보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이벤트가 많았지만은 저는 그냥 다 제끼고 그냥 대통령님한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제 일주일 남았죠. 거의 한 열흘 정도 남았나? 네. 그렇다고 봐야 되니까 열흘 지나면 이제 정말로 대통령님을 찾아서도 안 되고 괜히 이제 끄집어내서 이슈 가운데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뵐 수 있을 때 많이 뵈둬야 되니까 대통령님의 집중한 한 주였고 그래서 이번 주 방송 내용도 아마 거의 그렇게 제가 지금 짜봤습니다. 짜기는. 네. 그러면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귀여운 감자님,
모탈 멍벤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탈 멍벤님. 처음 보는 닉네임입니다. 이 오락이 있죠 게임. 모탈 컴뱃. 예. 그 트위터에서 모탈 컴뱃 게임의 이제 팬이신 모님이 이제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시겠네. 네. 예. 그렇겠네요. 네. 자 그리고 나이브 TV와 함께하는 따뜻한 파트너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로 따뜻하지 따뜻하지 않을까? 아닌가? 따뜻합니다. 왠지 이분들이 우리가 광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아니 그런 게 따뜻한 게 아니고 이제 후원을 이 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따뜻하게 예. 이분들만 놓고 보면 따뜻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따뜻한 관계라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예, 따뜻한 우리의 파트너들 여러분들의 파트너입니다. 일단 먼저 컴닉스 컴퓨터 소개해드립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으로 조립부터 세팅까지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AS와 고장 수리뿐만 아니라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070-8742-9595입니다. 네, 뭐 이 광고주님 트윗을 보니까 안 그래도 어제 아침에 7시에 네. 컴퓨터를 이제 그 전에 구입하셨던 그 노인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모니터가 안 나온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만은 모니터 그 파워 케이블을 뽑아라.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뽑혀져 있더라. 그거 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이고. 뭐 별거 아니지만 이제 그거 이제 끼워드리고 왔더니만 2만 원 주신다는 거 그냥 1만 원만 받고 나왔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아침 7시에 그걸 이제 연락했다는 게 네.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지. 언제든 전화 달라. 네. 정말 언제든 전화 주셔도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예,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그리고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청란 청개육 그 다음에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옥수수 고구마 미숫가루까지 다양한 제철 농산물을 만나보세요. 네. 많은 분들 예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뭐 단신으로 한 가지 짧게 소개시켜드리자면은 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이제 책이 이제 여러 권 나왔죠. 사진집도 있고 보면. 네네. 그다음에 그 위대한 국민의 나라. 네네.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제 위대한 국민의 나라는 비서실에서 낸 거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이제 대통령의 연설 모음집이고 그런 책들이 나왔는데 이제 또 퇴임에 맞춰서 이제 5월 10일 날 출간 예정인 책이 이제 한 권이 또 이제 소개가 됐어요. 제목이 이제 문재인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보면은 제 19대 대통령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되돌아가며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책 중에 이제 사실 그 위대한 국민의 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비서실의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테이스트가 많이 들어가서 평가가 좋지 않은 면이 있고 네. 그런 반면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같은 건 연설집 순수하게 연설 모음집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 책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책이 나와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그 공개된 걸로 보면은 꽤 괜찮은 것 같은 게 저자가 문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에세이집이에요 이게. 아마 퇴임을 앞두시고 한동안 이제 쭉 그 어떤 글을 쓰시면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이제 5월 10일 출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출판사가 주식회사 미르 북컴퍼니네. 그래서 미르 미디어 이거랑 뭐 계열사인가 싶어서 흠칫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여기는 원래 이제 2004년부터 꾸준하게 그 주로 이제 고전문학 쪽으로 출판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좀 이름이 있는 그런 출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자가 대통령님이기 때문에 뭐 다른 책들보다 좀 이렇게 뒤통수 먹거락을 네. 확률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 미르라는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그놈이 감히 그러기도 하지만 그놈 대통령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는 이재명 거나 그래서 내야지. 자, 그래서 본 내용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어제 떴던 기사 어제 그저께였나 어저께인가 뜬 기사 요거 하나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조선일보에서 이제 28일 날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
이재명 게임 1위 했던 사라진 초밥 10인분 압수수색 당해. 그러니까 이 이재명 게임이라는 거는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네네. 운영되던 이재명의 홍보 홈페이지. 재밍. 네네. 네. 거기에서 그 게임이 있었죠. 웹 게임이 있었는데 뭐 참여 재미인가 그럴 거예요. 탭이 아마 탭 이름이 우리 그 전에 방송에서 짤막하게 소개한 적 있죠 이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게임에서 하이스코어를 달성하셔가지고 여기 이분처럼 사라진 초밥 10인분처럼 이분이 1위입니다. 1위. 예, 압도적 1위죠. 그냥 9999999 네, 뭐 네. 점수가 이렇던데 네. 그 밑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족적을 남겨주셨어요. 네. 뭐 영문으로 드럼통 그렇게 기억이 남는데. 예. 그래서 참 기발하고 예, 그 재미있는 그런 이름으로 남겨주셨는데 그거를 이 새끼들이 고소를 했는지 고소를 이제 했고 업무방해로 이제 고소를 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28일 당일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야 아침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게 그 만약에 게임을 해킹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작한 거라 그러면은 업무방해는 성립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그 뭐 사라진 초밥 10인분이라는 닉네임 자체가 저는 이건 비하보다는 풍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정치 풍자로서 시민의 정치 풍자 자유로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해킹했다는 건 잘못이긴 한데 해킹이면 예, 좀 달라지긴 네. 하겠죠. 예. 뭐 그래서 지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을 근데 합니다. 뭐 정당하게 게임을 플레이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좀 또 다른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럼 업무방해는 성립이 안 되지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래도 압수수색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뭐 관련해서 한 분이 또 더 받았대요. 그 순위에 밑에 그 랭킹 10위 안에 든 분 중에 다른 한 분도 더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확보한 자료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인지 네. 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요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캠프에 또 웹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재밍 말고 재밍은 이제 OTT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탭들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고 그 말고 또 이재명 홍보 웹사이트 그래서 재명인의 마을 아시죠? 네네 제명이네. 재명인의 마을에서도 보면 재명인의 파출소라고 당시에 좀 논란이 됐었죠 이게. 네네네. 재명인의 파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짜뉴스 대응 등의 명분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단순히 이제 뭐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재명에 대해 이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창으로도 쓰였어요. 뭐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처럼.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좀 그게 또 어긋난 것들도 있었고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그렇죠. 폭로 들어가기 했을 때 여기서도 해명이라고 그 허위라고 이렇게 막 반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반박들이 이제 섣불렀던 거죠.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추가로 그 더 근거들을 던졌기 때문에 예. 제보자께서. 그런데 아무튼 이제 여기가 보면은 1월 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9일까지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0일 날 이재명 낙선 확산된 직후에 낙선이 확정된 직후에 바로 싹 닫아버렸어요 여기가.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쭉 유튜브 보면서 캡처를 떠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수작업으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캡처 앱 다운 받아가지고 캡처를 뜨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면은 한번 싹 이제 몰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겠다. 그러고 3월 7일까지 받다가 네. 뒤에 거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받아야지 그러고 놔뒀는데 그러고 이제 선거 그랬는데 3월 10일날 바로 싹 닫아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요거 캡처 떠는 건 3월 7일 것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재명내 파출소 탭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뭐 상황실도 있고 뭐 유치장도 있고 그런 식으로 몇 가지 탭이 있는데 그 중에 상황실 탭이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캠프 측에서 실제로 대응하는 것들을 쭉 올리는 그런 게시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실 그 게시물이 이제 3월 7일까지 거 보면은 총 게시물이 46건 올라와 있어요. 네. 이 보면 이제 뭐 대부분 뭐 이재명 패러디나 아니면 개 중에는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이제 댓글에서 좀 과격하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추정했던 이재명의 뭐 청소년기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추정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퍼뜨렸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쪽 측에서 나름대로 박제를 해놓은 거네요. 네, 박제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뭐 고소 고발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글 중에 이거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싹 다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제 패스하고 이제 보면은 23일 날 올라온 걸 하나만 이제 짤막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파출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온라인상의 후보와 가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 게시물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제보되어 현재 총 신고 수가 2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내 파출소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생산 게시물을 제작하는 것을 포함 이를 유포하여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 가짜뉴스를 게시했던 사용자가 자진해서 선처를 구했을 때는 그에 맞는 선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유포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가피한 처벌을 해야만 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책과 실력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앞으로도 가짜뉴스 대응에 제대로 임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선처라는 말이 참 이렇게 눈에 박힙니다. 그 이재명 관련해서 여기서 고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다른 이제 우리가 보기엔 대리인에 가까워 보이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쪽 고발로 인해서 경찰 조사 받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뭘 얼마나 선처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글을 올린 거는 말하자면 그런 이재명 관련 어떤 고발 건들이 다 정당하다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고발에 대한 세탁질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고발 건들은 보면 실제로 경찰서에서 조사하다가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건수 안 되는 것들을 막 사람들 괴롭히려고 고발했다는 그런 색채가 강하거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그 저기 실형을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을 받은 케이스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든지 이러한 것들이 처벌을 받았다. 뭐 그래가지고 저도 이 재밍 살펴보면서 보면 이렇게 그 리플 단 것 중에 좀 위험한 것들이 있긴 했어요.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범죄 사실 같은 거, 그러니까 어릴 때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거의 이제 사실화 시켜가지고 리플을 단다거나 그런 것들은 위험하죠 사실.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은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분들 중엔 그런 식으로 이재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퍼뜨린 분들은 없고 뭐 대부분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봐왔는데 그 사실관계 없는 것들까지 굳이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비판 지점이 너무 많은데. 그냥 뭐 간단한 기사 인용만 가지고도 깔게 수두룩한데.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 재명에서는 뭐 선처를 베풀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캠프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지금 없지만은 이 당시 이재명 캠프나 아니면 이재명 지지자 측은 선처를 자기들이 입에 담을 입장이 아니라 당신들은 무고죄 걸리는 걸 안 걸리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네, 무고 전과가 있으시죠. 네. 네. 그게 참 변호사로서 매우 부끄러운 그러니까요. 전과라던데. 그렇죠. 법을 이용하는 범죄니까 그건 말하자면.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소식 아닌 소식은 요거 하나 그냥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이제부터 이제 대통령 이야기를 쭉 해봅시다. 네, 이 대통령님께서 SNS에 올리셨는데요. 우리 정부 마지막 분기별 경제 성적표. 네, 이거 이제 4월 네. 26일 날 올리신 트윗이죠. 네, 그 홍남기 부총리의 그 페이스북 그 글을 네. 인용하시면서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마지막 분기별 경제 성적표입니다. 2022년 1분기가 되겠죠. 네. 네, 공식 보도 자료로 잘 전파되지 않는 우리 경제 정책의 실적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페이스북에 글을 꾸준히 올려온 홍남기 부총리의 성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이런데 무슨 그 홍남기 부총리 까면서 자기들이 무슨 대통령 지지자라고. 자, 그럼 홍남기 부총리님 글을 한번 보죠. 네네. 네, 이제 1분기, 네. 1사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됐어요. 네, 이날 이제 26일 날. 네, 그래서 전 분기 대비, 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4분기죠. 네. 4분기 대비 0.7%,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1년 1분기 네, 그렇죠. 대비 3.1%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은 거라고 하죠. 네. 1분기가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미크론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바람에. 막 네.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일단은 제일 역할을 크게 비중이 있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석유 제품, 철강, 가전 등의 이제 주력 품목하고 그 외에
바이오헬스와 전기차가 신성장 품목으로 이게 정부에서 이제 신성장 그 동력으로 K뉴딜 많이 이제 밀고 있는 것들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을 네. 이끌었고 네. 대신에 이제 내수는 좀 부진했다. 아무래도 이제 네. 오미크론 때문이죠. 그렇죠. 네, 거리두기가 또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제 성적표로서 지난 5년 우리 경제를 되짚어보는 의미가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페이스북 글 끝맺기를 이제 1사분기의 성과에도 현재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마지막까지 민생 안전과 대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이런 식의 이제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이 그냥 립 서비스나 뭐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보면. 아 실제로 그 네. 역할을 철저히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끝까지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신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만큼 권한을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가 참 얼마나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많지 않았습니까? 이 그놈의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끊임없는 그 민주당의 압박.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어떤 정책 여러 부분에서도 민주당이랑 많이 부딪힘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뭐 사임을 하려고도 하셨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마다 대통령님이 잘 이제 도닥이시지만 안 된다고. 네. 당신이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진짜 와 마지막까지 네.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님 정말 감사하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떤 기재부 공무원의 인식을 많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만 있으면 정말 기재부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편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제 그 뭐 최종 책임자로서의 이제 그 역할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리더 역할이 중요하죠. 사실 뭐 역대 정부도 통틀어서 봐도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그 돋보여가지고 각인된 그런 케이스 저는 없거든요.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 누구인지 난 몰라. 기억도 안 나. 그러네요. 예. 뭐 그냥 이제 그때 김진표 의원이 하셨나? 제 정부에 계셨나? 그러니까 교육부총리였나 부총리를 하셨었는데 교육부총리 하신 거는 그건 이제 공석에서 그때 이제 떼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셨던 거고 김진표 의원이 이제 그 재경부 장관 하셨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국민의 정부 때였을 것 같기도 하고. 김진표 의원이요? 네. 아니요. 참여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 그러면은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네네. 국회의원 출마하신 거던가? 거기 좀 뭐 애매한데 아무튼 뭐 17대 처음 참여정부 아니 국민의 정부가 맞겠다. 맞다. 아유 아무튼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재부 장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존재감이 크게 와닿았던 적이 없었는데 거의 홍남기 부총리님이 저는 유일해요. 김동연 씨는 워낙 그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그분 뭐 힘들게 부총리직을 그분도 했던 쉽지는 않았어요. 네. 예,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맨날 그 정책실장과 어떤 트러블이 네. 있었다고 보도가 되고 네. 그러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도 열심히 뭐 해명하면서 네. 뭐 부총리직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럼 뭐 어쨌든 예. 그럼 뭐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키겠다는데. 네. 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짜인데 예, 안민석 정도는 제껴주는 또 그런 양반이 됐는데. 안민석이 나왔어야 했는데. 안민석 그 힘 없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나 또 살펴볼 거는 여기 이제 4월 25일 날 그 인수위에서 6대 국정 목표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트윗을 보다 보니까 이 국정 목표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문장 써서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제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원래 국정 목표라고 하면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에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제 국정 목표는 뭐 있는지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이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국정 목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
5대 국정 목표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거랑 지금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네. 가져봤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 날 이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었어요. 이때 이제 5대 국정 목표, 그다음에 5대 국정 목표를 이제 그 갈라가지고 20대 국정 전략으로 다시 쪼개고 그 20대 국정 전략의 이제 하위 개념으로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이 중에 이제 제일 상위 개념인 5대 국정 목표를 보면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그다음에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뒤에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윤석열 그 인수위 측의 이제 이 국정 목표랑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는 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문장이 되게 일단 그 간결해요. 네. 별다른 수식이 없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뭔가 이러이러한 뭔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네. 꾸밈없이 이제 내용만 간결하게 압축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 이제 윤석열 정부 6대 국정 목표는 이게 이제 뭐 6대 국정 목표에 20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 이제 국정 과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유가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거 보면은 하나가 더 붙죠. 문재인 정부는 뭐뭐한 뭐뭐다. 네, 근데 예. 뭐뭐한 뭐뭐다 이렇게 나오죠. 예, 수식이 좀 예.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 유치하죠. 반듯한, 뭐 역동적, 행복한, 담대한 이런 것들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상식이 회복된 나라라고 해도 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좀 과하다는 느낌도 있고 저는 이게 좀 인수위 측이 어떤 감성이 좀 유치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못하던 거를 내가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게 문재인 정부에는 상식이 없었다. 뭐 예를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에서 끌어가는 뭐 경제였다.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세워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좀 그 국정 목표 자체가 이제 추상적인 거는 어느 정도 추상적인 거는 당연한 일인데 다만 윤석열 인수위가 지금 제시한 국정 목표들은 보면은 좀 유치하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네, 좀 담백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어쨌든 좀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뭐 경제, 그다음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거는 뭐 복지 쪽을 염두한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자율과 창의 이런 거는 좀 뉴딜 성격의 국정 목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좀 뭐 디테일한 이제 실제 정책들이 시행되는 걸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목표는 그래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아니 이건 아마 어느 정부 가다라도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차이 없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면에서 좀 유치하다 이거죠. 네. 맞다. 빨간 펜이 좀 그어집니다. 네, 좀 담백하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네. 뭐 인수위에서 계속 태클 걸고 하는 것들도 보면 유치해. 네, 네. 수식어는 또 많으면은 고라파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윤석열 당선인 취향은 이런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인수위 측이 좀 인수위 구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안철수의 뭐 김한길. 아니 근데 김한길이 그러고 보니까 그래. 김한길이 있는데. 문필관데. 그러니까요. 문필관데. 맞아. 근데 김한길 같은 경우도 네. 문필가지만 또 이 사람은 그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뭐 당 대표나 이런 거 할 때 연설하는 거 보면은 뭐 좀 유치하더라고요. 저는 그 민주당 탈당하면서 했던 연설이 이렇게 뭐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랬어요? 예. 그 말이 좀 웃겼다 할까? 뭐 그런 정치 말고 뭐 맞지 말고 그걸 위해서 이제 내가 국민의 당이죠 그 당시에 거기로 가겠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하여튼 네 뭐 실력 발휘 좀 해보지 그 인수위가 네 별로예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지난 이제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버 채널에서 이제 사부작으로 예, 다큐가 나왔었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한 번씩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네네. 그때 이제 저희가 녹음할 때 금요일 마지막 편이 방송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총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평을 좀 삼가했던 면이 있는데 이거 이제 다 나온 거 다 보고 났더니만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게 뭐 일단 보면은 최민희 인터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그 사람이 이 양반이 청와대랑 무슨 관계라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 네, 그다음- 비서관도 행정관도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박지훈 저 이동영 가방부치 했던 그 변호사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뭐 시사 방송에 나오는 그냥 그런 사람이잖아. YTN에서 이동영 채널 이동영 프로그램 이어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죠 박지훈. 아 이어받았습니까? 네. 아무튼 뭐 이런 양반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데 출세했네. 이낙연 총리는 단 2컷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금요일 방송이 또 특히 재난 관련 내용이라 가지고 재난 관련 그러면 그 정부 초반에 산불 나고 막 지진 나고 그랬을 때 그 현장에 그렇죠. 다 그 이낙연 총리님 가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커버했잖아요 그때. 그럼요. 거기에 뭐 돼지열병에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싹 다 빠져서 거의 드러내다시피 하고 이낙연 대표님 인터뷰도 한마디 없고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무슨 이 프로그램 기획자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쓸데없는 사람도 인터뷰까지 집어넣으면서 정철 이런 사람도 그 양반이 청와대에서 뭐 했던 건 아니잖아. 대통령 그렇죠. 캠프에 있었죠. 캠프에 이 있던 사람은. 사람이지. 뭐 그런 사람 인터뷰까지 다 나오는데 되게 좀 그랬습니다. 이거 뭐 지난주에 저도 사실 이거 챙겨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다 나오고 보니까 이 모양이라 가지고 좀 속상합니다 사실. 아, 면목이 없게 만드는 진짜. 최민희 박지훈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죠 많이.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위대한 국민의 나라 요 책 같은 경우는 김남훈 선수가 이제 이 책을 이 양반 또 이제 그 옥장판 잘 사시는 분이잖아 원래. 이게 대신 예. 읽고 가는 예. 읽고 가기 위해서 이제 사는 예.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요 책도 이제 입수하셔서 바로 읽고 이제 서평을 올리셨는데 이거 좀 이제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요 트윗 내용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김남훈 프로의 트윗이었습니다. 한번 보죠. 기쁜 마음으로 읽고 있는데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일단 90%가 2019년 이후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평창올림픽은 아예 언급이 없고 고성 산불, 조류독감 등등은 10줄 적혀 있다. 게다가 비서실 직원인 저자의 셀프 인터뷰도 있다. 그 다음에 와 진짜 너무한다. 책 마지막을 12페이지를 할애해서 윤건영 의원에 대한 헌사로 끝내놨어. 문재인 복심 윤건영으로 시작해 브로맨스. 그가 말한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 등등. 지필팀 대체 뭐야? 야 이게 진짜 대체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또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시절의 역사는 다 드러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2019년 이후의 내용들로만 90%로 채워져 있다면은 문재인 정부 5년의 한 절반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 저기 누구야 정세균 총리 시절 이후부터만 본격적으로 다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80석의 난장판이 점점 시작되고 있을 때, 그렇죠. 네,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그 업적을 냈던 것들은 따지고 보니까 2019년 이후는 어떻게 보면 위기 관리 차원이 컸었고 2019년 이전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 요 3년 동안은 특히 외교 쪽에서 성과를 많이 냈었고 네. 그다음에 내치 쪽으로는 이제 이낙연 총리가 그 당시에 정말 제대로 하드캐리를 했죠. 내치 면에서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사실들을 거의 뭐 없는 사실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 산불과 조류독감이 10줄 너무 당연한가? 이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원래 너무 잘했던 나라였나? 그래서 10줄밖에 안 적어놨나? 뭐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도 잘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때 그렇죠. 이제 이낙연 총리가 어떤 그 돋보인 면이 되게 이렇게 현장에 계속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살피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하는 스킨십들이 되게 뛰어났단 말이죠 이때. 네,
실제로 대통령님도 이제 현장 방문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 당시에 이렇게 불나고 그래가지고 노인분들 바로 몸만 나오시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죠. 특히 노인분들은 약을 많이 챙겨 드셔야 되는데 약을 많이 챙겨 드시는 약을 못 챙겨 나오고 처방전도 없는 상태니까 당장 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근데 이제 병원에는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제 가셔가지고 뭐 그 병원 그 보건소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분들 이제 빨리 처방해서 바로 약 내드릴 수 있게 조치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지시를 하셔가지고 막 바로 약도 조치되고. 윤 대표님 이낙연 총리님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뭐 비업시 같은 거 다 날리지 그렇죠. 않았냐. 파종 때인데 네. 그때. 그거 다 해주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되는지 몇 번 또 사후에도 방문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진행되고 네.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났던 면인데 네, 그렇죠. 정말 이거는 기존 그 이전에서 볼 수 없던 그런 장면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뺐다는 거는 좀 의도가 무슨 의도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죠. 이 네. 책을 집필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산불 진압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고성 산불 같은 경우도 규모가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데 전국에 이제 가능한 그 소방 진화 인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동원령 내려가지고 빨리 그렇죠. 진압을 할 수 있었죠. 네. 이것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그렇죠. 형태였기 때문에 인상적이었거든요.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호응도 컸었고 소방관들한테 이제 많은 이제 미문품도 갔었고 그게 이제 그 소방 공무원이 이제 중앙직으로 전환하는데 여론을 움직이는데 큰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빼놓고 뭔 씨. 근데 뭐 윤건영? 에휴, 그렇지. 윤건영 띄우려고 책을 쓴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윤건영 그 이제 21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네. 그 수많은 다른 초선들과 함께 다스베이더 나가가지고 기재부 까고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절반 넘어가게 되면은 막 공무원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서 네.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얘네들 단둘이 쳐가지고 뭐 개혁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김어준이가 짝짝꿍하면서 물론 그 옆에 바로 윤영찬 의원도 있었지만 윤영찬 의원은 뭐 그래도 그 뒤로는 뭐 좀 괜찮게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익스큐즈 해주고 약간 네. 익스큐즈 하고 하여튼 그 윤 브라더스로 되게 나왔었거든요. 네. 윤건영, 윤영찬. 네. 근데 윤건영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책도 이따구로 써 에휴. 내고 네, 참, 진짜. 야, 송파 나가라 최재성 대신에 복심 제2의 복심. 그래서 배현진한테 개처발렸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이 양반 지역구가 어디더라? 네, 자, 그래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소식은 아마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요거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 국민청원의 국민청원 답변이라고. 네, 대통령님이 이제 직접 네. 하시게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청원이 없어집니다. 확정됐나요? 네, 5월 9일까지 운영되고 게시판은 종료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확정된 마지막 국민청원.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한 모든 청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한번 답변을 했었고 답변한 이후에 이제 어제까지 그 텀 동안 이제 20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대통령님이 답변을 하실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청원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 건이 있었고, 아 진짜 많이 네, 올라왔구나. 그다음에 이제 청원에 참여한 총 사람 수는 2만 3천여 명, 그다음에 방문객은 5억 2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서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의의를 평가를 하셨어요. 뭐 이어서 이제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정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정원도 있었지만은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네. 특히 국민 온라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면으로만 가능했는데 기존의 청원법 자체가 청원법에서 규정된 청원이라는 게 서면으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60년 만에
청원법을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청원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법 개정이 밑거름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올라온 청원들을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이제 이명박 사면 반대 청원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직은 원론적으로밖에 답변을 못하겠다. 네네. 그 이제 뭐 찬성 그 사면 반대를 요구하시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요 마지막 그 사면 같은 경우는 5월 8일 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을 하고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 더 이상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모두 공과가 있다. 네네. 요건 빼자. 야기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국가의 백년 대계를 말하자면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한번 이전시키면 쭉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국가의 백년 대계라고 할 수 있죠. 백년 대계를 이제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이게 이제 소통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무척 좀 모순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좀 세게 발언을 하셨어요. 요 발언 내용 자체는 사실 그 저기 이제 뒤에 소개하겠지만은 그 손석희와 이제 가진 그 대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청원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고 이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은 그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제주도도 이런 케이스다. 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이게 그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이제 진행 중이라서 이건 좀 그 사법 판단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매수에 대해서는 아직 그 말하기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 폐영식장 고양이 학대범,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 이제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이 두 건 모두가 이제 검찰에 송치됐거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잘 처리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동물복지 개선된 이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농식품부에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해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제 법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아, 보호 의무.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관행이나 뭐 이제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청원이 이제 대통령이 응원 청원들이 몇 개 올라왔잖아요. 그 이것도 이제 20만 넘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답변을 하셨는데 요건 한번 쭉 읽어주시죠. 대통령님이 직접 하신 말씀 제가 또 텍스트를 받아서 적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좀 찡하지 않습니까? 좀 가슴 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청원은 이제 5월 9일까지 운영이 되고 그 뒤로 이제 게시판은 뭐 이제 그대로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게 계속 놔둘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국민청원 지금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5월 9일까지만 운영된다라고 이제 5월 9일 날 종료된다라고 그렇게 그 팝업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석희 앵커와 나누셨던 이틀에 걸쳐서 방송이 됐죠. 네. 문재인 정부 5년을 뒤돌아보는 대담이었습니다.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JTBC에서 방송이 됐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공식 계정에 이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임기 전반에 대한 이제 그 소회를 손석희가 물었을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루하루는 길었는데 지나고 보니 훌쩍 지나가 버렸다 5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 좀 이제 말하자면 항목을 제 나름대로 나눠봤는데 일단 이제 나라다운 나라 그래서 뭐 저는 손석희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기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들 평가를 해주시기도 했고 대통령님 말씀이 중요하지. 손석희가 그 전반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비판적인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제대로 알아보고 질문들을 던질 것이지라는 그런 이제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질문들이 많았다. 뭐 그 정도로만 이제 손석희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이제 제가 이제 소점을 붙인 것들은 보면은 뭐 공정, 평등, 정의 그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이제 충분히 이루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어쨌든 간에 평가는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이제 후에 내려질 것이고 아니면 이제 지금 대중들이 내리게 되겠지만은 다만 이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뭐 민주주의 지수나 뭐 노인 빈곤율, 아동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그다음에 뭐 진위 계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객관적으로 다 좋아졌다. 특히 이제 뭐 민주주의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을 앞섰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9,000원대 인상 첫 해 때 이제 그때 좀 그 알람 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보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분배지표 악화되고 그랬다고. 이제 초창기에 잠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계속 동호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정부 비판을 하면서. 네네. 그 첫 해 이후에 이제 어떤 추이로 이제 그게 개선되어 가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살펴보지를 않고 계속 같은 소리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경제 어려워졌다 그 소리를 5년 내내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그 2017년도에 최저임금은 이제 전임 네. 박근혜 정부에서 정해진 거고 18년에 이제 18년, 19년 이제 네. 두 해 동안 좀 많이 올랐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5년을 쭉 총괄해서 보면은 해마다 개선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아쉽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면에서는 소득 그 분배는 분명히 향상이 됐는데 자산 증가 면에서는 그게 좀 불평등이 심화된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특히 코로나 시국 이후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할수록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의 부가 더 늘어난 면이 있다. 뭐 이제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코로나 동안 음. 그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개의 자산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산이 좀 격차가 벌어졌을 테지만 네. 일단 이 소득 5분위 배율이라던가 진위계수를 보면 그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네. 이제 시장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계속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부가 많이 메워줘서 커버리지를 많이 하려고 네, 노력을 그래서 했죠. 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 네. 옛날 가처분 소득이라고 네, 부르던 네, 거, 네. 그걸로는 이제 분배 지표가 계속 개선되고 있었다. 네. 듣고 있나 최백원 씨.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그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돈 많이 찍으면 부자들이 손해 본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아유 진짜 그 저기 트윗에서 루나님이 그러시는데 윤석열 그 인수위나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들 보면은 한숨 나올 법도 하지만은 최백은 같은 인간이 저 자리에 안 있는 게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던데 정말 동감하거든요. 그렇죠. 막 그러니까는 그 대표적인 그 최백운 교수님이 한 비유였죠. 최백운 교수가 한 비유가
부자들은 10억이 1억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돈 없는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는 뭐 아무 영향이 없다. 10억이 1억 되면은 라면값이 한 개에 10,000원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 그렇죠. 저희 뭐 새우탕 큰 삭을 하나 10,000원 된다는 소리인데 무슨 서민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뒤지지. 그럼 뭐 버스 교통 이런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도 한 15,000원씩 가겠네. 그래. 아니. 소주 막 25,000원 막 이렇게 되고 소주 한 병에. 뭐 아무튼 이제 이어서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으로 이제 그 가격 폭증했다고 많이들 그랬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상승폭이 적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그 손석희가 질문을 하기를 이게 이제 그 공급이 아니라 세제로 잡으려고 한 게 잘못 실패의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반박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 정부 중에 부동산 공급량이 제일 많았던 때가 문재인 정부다. 맞아요. 네. 그것도 예,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값이 안정화되기 좀 그 바로바로 안정화되지 못한 거는 수요의 측면에서 좀 실패한 면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었다. 예측 범위 밖 수준으로 많이 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서울이죠, 서울.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권이 다들 그랬죠. 근데 서울 경기를 같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서울입니다. 음. 서울이 공급이 조금 많이 모자랐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신도시가 이제 신도시 계획이 나오고 물량이 공급되는 쪽이 다 거의 경기도였거든요. 서울은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지을 만한 곳이 없어. 네. 서울은. 그러니까 대선 지지율 그러니까 그 득표율에서도 나오지만 이 서울이랑 경기가 좀 다르거든요. 서울은 윤석열이 좀 많이 높게 나왔고 경기는 이재명이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를 내는 곳도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이 거의 전국에서 종부세 내는 곳이 대부분이 서울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서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욕망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렇죠. 가장 센 욕망들이 모여 있는 네. 곳이 서울이라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고, 저는 이거 충분히 맞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이 그냥 문제였던 거죠. 네. 근데 그 서울인데 하나 가지고 정부 정책을 모두 다 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불만도 인류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집 사면은 불만이 없어요. 내가 집 못 사는 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수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집을 사겠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으니까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부동산 문제는 계속 실패했다고 매 정부마다 실패했다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욕 먹습니다. 올라도 욕 먹고 내려도 욕 먹죠. 그렇죠. 내리면 또 가진 사람들 그 부동산 이미 산 사람들은 어씨 나 대출 빵꾸 났는데 뭐 그런 소리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저는 부동산 가지고 까는 건 억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말로 정부가 무능해가지고 어떤 개판친 케이스가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문재인 정부 같은 이런 경우는 그냥 깔려고 까는 거지 뭐 뭔가가 크게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검찰 개혁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 입장을 말씀하신 거는 그 검찰 수사권 분리는 가야 할 방향인 게 맞고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검찰의 권한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이제 독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영장 청구권이라는 게 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소권 역시 그리고 이제 기소권도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기소 유지를 통한 수사, 보강 수사를 경찰에 명할 수 있는 게 검찰의 이제 그 권한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이제 말씀하신 법률로 정해진 검찰의 권한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경찰의 수사 지휘권을 어느 정도 검찰이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하고 경찰은 제도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든지 간에 사실은 협력해야 될 관계다.
영장하고 기소권을 다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혐의해야 될 관계인데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내부 검찰 내부 감싸기가 너무 심했잖아요. 노골적으로 네. 심했잖아요. 보면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검찰 관련 기소율은 0.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0.1%. 그러니까 거의 진짜 이건 이제 모서불이라고 할 만한 거지. 정말로 미연털 안 박히면은 검사들은 사고 쳐도 웬만하면 기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라고 해도 욕을 먹을 판인데 네. 그거의 10분의 1이니까 네. 1000건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한 건 정도 네. 기소가 되는 거였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들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경찰이 그러면 경찰이 정치가 돼 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가 돼 가지고 이제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이제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왜냐하면 검찰의 통제를 받으니까 경찰은. 네. 근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현재 이제 공수처밖에 없고 이 공수처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뭐 미미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한때는 이제 검찰을 독립시켜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배제를 시켜 가지고 탈정처를 추구를 해왔는데 이랬더니 검찰이 스스로 정치제를 하더라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 정치와 검찰을 분리시켜 가지고 정치의 통제를 받지 않게 그 자율권을 줬더니만 이제 지들이 정치 세력화 돼간다. 이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만 민주당의 지금 그 급진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 대한 그러니까 네. 입법부에 대한 독립성. 뭐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국회에 이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님도 어떻게 이제 뭐 입장을 표명을 하시든지 뭐 그러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한동훈이 지금 이제 그 후보로 올라와 있으면서 이걸 이제 검수완 보고 필히 맞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다. 장관 하려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 조국에 대한 이제 마음의 빚 해가지고 뭐 잘못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민정 법무에 발탁되면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어서 코로나19 때 이제 이야기 보면은 그 정부의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또 이제 이거는 여야 공이 몇 년 동안 계속 공격했던 포인트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자영업자 지원 그 규모에 대해서는 뭐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개인이 만족할 수준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상 없으니까 규모에 대해서 이제 아쉽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실보상 법제화를 유일하게 추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이건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선지급하고 후지급, 후정산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고.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아쉬워하신 게 그 전국민 고용보험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그게 확충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이제 뭐 맞춤형으로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인프라를 다 구축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죠. 네. 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의 협조 하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좀 많은 분들이 네. 협력하셔서 서로 이렇게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뭐 단기간에 전국민 고용보험이 다 확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계적으로라도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헛짓을 안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확산 후에 이제 그 방역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가 많았죠. 국내 여론을 보면 국내 언론에서 특히 많이 이제 그렇게 태클을 걸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는 해외의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 방역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봉쇄 없이 투명하게 시행한 것이 이제 해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오미크론 확산하면서 이제 확진자가 폭증했잖아요. 네네. 막 엄청나게 우리가 보기에도 숫자가 무시무시하게 폭증을 했는데 그 국면 때 이제 대통령님은 어떻게 그 국면을 맞이하셨냐 이제 바라보셨냐 그렇게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별로 당황 안 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방역 경험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미크론 국면에 이르러서는 뭐 확진자 수가 늘었어도 실제로 보면은 증상도 많이 이제 경증상으로 완화됐고 그게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이기도 하고
사망자 수도 이제 많이 줄였잖아요. 오히려 네. 해외에 비하면 또 확 줄었지 지금. 치명률이 네, 치명률이 같이 올라가지는 않았죠. 그렇죠. 치명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이제 방역 경험이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뭐 그다지 이제 걱정하지 않았다. 뭐 오히려 이제 보다 준비된 가운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자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19를 이제 극복하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뭐 드린다면은 이제 뭐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그다음에 그 고용 취약 계층들, 이제 이분들 이제 고통을 감내하신 분들, 그다음에 일선의 의료진 방역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은 선거에 이제 관여할 수 없게 그렇게 손발 다 묶어놓고 대통령이 실제로 링에 올라가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선거 책임론 같은 거를,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개딸 같은 사람들도 그러고 있고, 그런 것들은 부당하다. 해외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디펜딩 챔피언의 입장으로 나가든지,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선을 하게 되면 디펜딩 그렇죠. 챔피언 입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이제 후계자를 지원하는 입장으로 나가든지, 어찌됐든 간에 이제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선거 책임론 같은 거 묻는 거는 부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 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들 규정하시기를 이제 그 역대급 그 뭐야 비호감. 네, 비호감 네거티브 선거했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시면서 이제 검증은 필요한데, 물론 이제 검증이 한 50 정도 된다면 나머지 50은 뭐 이제 차별성 검토, 상대 후보의 나와의 차별성 검토, 그다음에 뭐 정책 같은 걸로 이제 어필을 했어야 했는데, 그 면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의 강점을 내세우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민주당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도덕성하고 능력이죠. 그렇죠. 그거를 내세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건 저는 이건 좀 완곡한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그게 있었으면 내세웠겠지. 그렇잖아요. 표현이 그렇잖아. 뭐 이제 억지로 만들어서 이제 내세우긴 했지만 안 먹혔죠. 네. 예. 없으니까 원래 없는 거니까.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만약 링에 올랐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그러니까 뭐 적극적인 유세를 한다든지, 뭐 정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한다든지 그랬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저는 만약에 링에 오를 만한 여건이 됐다면 경선도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경선이 중요했지 우리는 사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의 정치 교체, 네. 예. 그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어서 정권 교체론에 관해서 이제 그 질문을 정권 교체론이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이게 이제 현 정권의 지지도가 선거에 승리를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 이제 무수한 사례들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뭐 클린턴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고, 그다음에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건 아닌데 우리나라 케이스를 봐도 이명박 개판 전때 박근혜도 했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 엄청 낮았어요. 임기 후반에 김홍근이 개판 치고 그래가지고 10몇 프로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됐잖아. 그럼요. 상관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무수한 발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현 정부의 지지율이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선거도 그랬죠.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현 정부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심상정이 이제 이상한 태클을 하나 그러는데,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반박하신 게, 그러면 뭐 검찰 아니고 다른 출신이면 괜찮냐,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이어서 이제 반박하신 게, 맨날 통합의 정치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정부 인사가 국힘당 좀 가면 그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 그야말로 우문현답이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이 검찰총장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나갔잖아요. 사표 쓰고 나갔잖아요. 네. 이거는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되는 직책이고, 그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제 큰 의미가 되는데, 그 점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나갔으면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뭐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경로 이야기를 한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자막하게 저는 경로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제 뭐 그 산자부 등의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정치 보복 아니냐, 그 이제 손석희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거 사실 이제
그 질문 자체가 프레임이죠. 말하자면 어떤 대립 구도를 세우려는 그런 이제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과거에 정치 보복 사례들이 있긴 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정말로 어떤 혐의점이 이렇게 보일 때 그 수사하라고 냅두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현재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 대해서 뭐 딱히 뭐 언급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선거에서도 이제 정부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참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는 것이 정부 비판이라는 거 이제 정부의 성과들을 비판하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국민들 전체에 대한 디스가 된다. 국민들이 다 이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선거에서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다지만 부디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선거 끝나면 딱 끝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어서 이제 그 손석희가 이거는 자기가 징징거리려고 이렇게 밑밥을 던진 건데 말하자면 뭐 팬덤 정치 그래가지고 임기 말 지지율이 높은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러니까 과분한 사랑 감사하다 이제 일단 뭐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뭐 지지율이라는 거 자기는 그렇게 크게 뭐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지지율 임기 말에 지지율 높으면 뭐하냐 정권 교체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나친 팬덤이 중도 이탈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이제 이 말씀을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뭐 이렇게 다만 그 진정한 지지라는 거는 이제 지지를 확장시키는 것이지 그 지지자들 스스로가 이제 어떤 그 진입 장벽을 쌓고 그렇게 축소시키는 거는 진정한 지지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토끼 얘기를 버려야 돼. 토끼 얘기. 토끼 얘기는 안 하세요,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는 그 정치권 예.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뭐 언론인들도 그렇고 그놈의 토끼 타령을 집어쳐야 돼. 왜 언제까지 토끼몰이만 하고 다닐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손석희가 이제 또 이제 좀 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끄집어 내려고 이제 이게 이제 팬덤 바깥에서는 동조하기 힘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진입 장벽을 높게 쌓고 계속 이렇게 까대니까 그렇게 이제 재차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선은 오히려 이제 대선 본선에서는 오히려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어떤 팬덤이 큰 문제가 되질 않는데 다만 경선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다. 팬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상처의 골이 깊어져 버리면 이건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민주당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100%.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가 이제 노골적으로 질문을 해요. 이어서 이제 지난 5년 내내 합리적 비판자들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팬덤이 하도 설쳐가지고 이제 이거 참여정부 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노빠들 때문에 뭐, 네네. 뭐 수정 극렬 노빠. 네. 예.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이상하게 돌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의 문제는 편 가르는 것, 혐오와 차별까지 무릅써가면서 편을 가르는 게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편 가르기 정치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단순히 이제 팬덤들이 비판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 막아서 가지고 제대로 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징징대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으셨어요. 이게 그 손석희 앵커가 뭐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셀 수는 없지만 꽤 오랜만에 방송에 모습을 비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JTBC 그 메인 뉴스 앵커직을 내려놓고 네. 이게 무슨 뭐 팬덤에 당해서 지가 내려난 것처럼 뭔가 피코지라는 느낌이 듭니다. 피해 의식이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언론인들이 다 그렇죠. 좀 까이면은 징징대는데 그러는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SNS에서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데 옛날에 그 JTBC에서 젠틀제인 까면서 그 젠틀제인 카페 들어가서 게시글 이상하게 캡처 떠가지고 맞아요. 조작해가지고 까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예. 지들은 주작질을 하고 그다음에 손석희 이날 이 대통령님의 담화 2화 통째로 놓고 봐도 제대로 잘 살펴보지도 않고 대도 않는 질문한 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또 2부 가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즘도 일자리 상황판 굴리냐. 근데 나도 봤어요. 1부 때 보면 손석희 뒤통수에 일자리 상황판 그렇게 떠 있는데 예. 보지도 않아. 아 저는 2부 그 시작할 때 네. 손석희가 하는 멘트 중에 네. 뭐 새 정부 아니면은 뭐 윤석열 정부는 네. 뭐 문재인 정부를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멘트를 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시작 자체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인데
왜 실패했는지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2부를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이제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 뭐 그런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는 거겠죠 말하자면은. 제대로 그러니까 평가가 아니라 항상 비판이야 뭐든 간에. 그러니까 깃발 꽂아놓고 네. 내가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넌 대답을 해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절대 안 하시는 분이지. 해줘야 돼. 아무 이유가 없죠. 그렇죠. 뭐 집에 가는데 나 참. 뭐 지랄 하든 말든 집에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대통령님 말씀대로 그 네. 객관적인 지표가 일단 나와 있는데 최소한 지표는 인정을 하고 뭐 말을 해야지. 그냥 막 야 실패했다는 뭐 일각의 소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얘네들 말 틀렸어? 틀렸지 그럼. 지표가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다른 이제 문제들은 남아 있다. 뭐 이전 정도면 모르겠지만 뭐 실패했다. 뭐 양극화 아직 심하다. 실패한 정부네 이런 뉘앙스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어서 뭐 당선인과의 관계 여기에 이걸 이제 아까 앞서도 이제 그 말씀드렸던 거 집무실 이전 문제. 네네. 요 얘기를 거의 그대로 국민 차원에서 다시 반복을 하셨어요. 네. 그때 요 인터뷰하면서 입장을 정리하셔가지고 국민청원때 다시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보면은 뭐 재임 내 성과 중 평가가 아쉬운 부분 중에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평가가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프레임이 왜곡된 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 프레임.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권한이 있는데 행사 제대로 안 한다라고 비판받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게 대통령 권한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은 이미 이제 헌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가 제왕적이라는 말은 틀렸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대통령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군사 독재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군사 독재 유산으로 인해서 제왕적 대통령 짓을 한 대통령들이 있긴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 박정희, 전두환 뭐 그런 사람들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도는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몇몇 대통령들이 초법적으로 군면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였다. 그렇죠. 문고리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소평가된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 그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경제 분야나 아니면 뭐 노동 인권 분야에 있어가지고서 뭐 계속 사람들이 정진되는데 그게 어떤 초반에 각인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인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지표를 제대로 안 살피고 사람들이 계속 비판을 했는데 이것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교에 대해서 이것들은 뭐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뭐 도보다리 뭐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답하시기를 그게 이제 뭐 김정은이 실제로 그때 정상국가로 나가려고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하면 이제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방안들을 많이 질문을 해왔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 뭐 미국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손석희는 좀 트럼프를 까주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는데 자기는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평가는 도큐멘트고 안 할 것이고, 다만 이제 한국의 입장으로 보면은 트럼프는 괜찮은 파트너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트럼프의 어떤 그 사업가적인 면모 그런 것들이 손석희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면이 좋았다.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협상에서 만약에 협상 이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부분이 결렬됐을 때 이것들을 다른 협상 그 항목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네, 방위비 분담 얘기였죠. 네. 방위비 분담이 결렬된다고 해서 다른 뭐 무역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뭐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딱딱딱 깔끔하게 진행을 하더라. 뭐 그런 면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뭐 아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뭐 그 뭐야 예의 바른 일본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가 아베하고 별로 안 만나보지 않았냐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 많이 만났는데 이제 뭐 말하자면은 좀 깊은 대화를 할 일이 없었다.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일단 의미에서 국제 무대에서 마주치긴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G20이라던가. 네. 뭐 이제 그러면 이제 회담도 하긴 하지만은 겉도는 이야기들만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 굳이 평가를 내리자면은 아베 정권 들어서 한일 관계가 가장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한일 관계를 이어서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일본에 대한 입장은 그랬는데 정작 일본이 이제 오경화되면서 점점 더 이제 일본이 악화시키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친일 정부나 그런 얘기를 하고 어쩌고 해도 정부 기조가 확 급격하게 바뀐 적은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고 늘상 이제 그 어쨌든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완전한 우방은 아니지만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그런 스탠스를 한국을 항상 취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 그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소부장 네. 독립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그 무역 수출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소부장 독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다, 뭐 아니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회복한 게 큰 의의가 있지만 그렇다고 소부장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부장으로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치고 나간 면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소부장 분야는 일본이 우위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분업이 왜 일어납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자유무역 경제 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할만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돈이 되고 그게 할만하니까 그렇게 해왔던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효율성, 경제적인 효율성이 네. 무역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소수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요소수가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국내에서 만들면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인 거죠, 다들. 그래서 그 소부장 독립이라는 그 명제 자체만 매달려 가지고 그거 하나로만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저기 이제 국수주의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멍청하게 손해 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원의 낭비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짚어주셨고, 뭐 이제 그 외교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통령이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신 거는 그 미중 사이에서 어떤 딜레마가 있지 않냐라고 손석희가 질문을 했을 때 이걸 딜레마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기회를 잡았고 실제로 그 기회를 통해서 번영을 이루어서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은 많이 잘못된 시각이다. 우리는 적어도 돌고래급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고래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답이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돌고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 담화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네. 저는 처음 정치에 들어선 순간부터 퇴임하는 순간까지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취임 초부터 퇴임할 때까지 많은 위기 상황을 함께 넘으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킨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한 가지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성공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저에게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공과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대통령들이 또 그 시기 국민들이 함께 이룩한 역사의 총체적인 합은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다방면에서 한국은 세계 10위권 정도의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국민과 함께했던 것이 대단히 영광이었습니다. 이 담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참 멋있죠, 마지막 말씀이. 또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쫙 돋네요. 참, 영광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대통령 그 담화를 포함해서 이제 4월 한 달 동안 어떤 공식 석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제가 지금 이번 에피에 거의 이제 추려서 담은 셈인데, 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들에 대한 이제 제 나름의 감상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4월에 이르러 가지고 대통령님이 이제 기회가 되실 때마다 공식 석상에서 꼭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게 같은 내용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쭉 추려서 찾아 수추려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러는 것들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몇 번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하고 싶었던 꼭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에 이제 저는 이 말씀에 대해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님이 외교의 일선에 계속 계셨으니까 외국 나가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를 제일 먼저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님이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라는 게 내가 외국 나가서 겪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성공했더라. 우리가 안에서 보고 있는 그 이상으로. 그 내용을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이 같은 말씀을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뭐 또 담화 내용이 좀 다른 면을 하나를 보자면은 그 손석희와의 담화를 보면은 2시간 동안 민주당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민주당이라는 말조차 거의 없습니다. 민주정부라는 말을 쓰시든지 아니면은 뭐 집어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 뭐 지금 정부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의 지금 그 여당에 대한 시각 그런 게 좀 반영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시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그 대통령님이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혐오 차별 뭐 갈등 대립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저는 어두운 면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표를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 과정이니까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적을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어서 자기 편을 많이 끌어들이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도 옛날부터 하려고 해왔었던 거죠. 네. 51만 얻으면 된다. 그렇죠. 예, 51만 얻으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 편을 끌어모으고 결집시키는 도구로서 이제 혐오 차별 배제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김어준이 종종 말하는 디바이드 앤 룰의 이제 방식이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 스스로가 어떤 큰 자부심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 보면 이제 불만을 많이들 가지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불만이라는 게 꼭 나쁘지는 않아요. 불만이 지금 불만이니까 이걸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게 이제 불만이 향상심으로 발현이 됐을 때는 이건 그 뭐 사회든 개인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하나의 이제 동력원이 되지만은 불만이 그런 반면에 불만이 그 타인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그런 이제 나쁜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불만의 원인이 네, 남 탓이다. 그렇죠. 남 탓이라고 누구 탓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적대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디바이드 앤 룰 방식이 정확하게 불만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정치 전반에 몇십 년에 걸쳐서 쭉 누적되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군사 정권 때 항상 그 반독재 투쟁하던 시절보다도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독재 투쟁 때는 그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사회 전반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면이 점점 옅어지고 있거든요. 네, 진영만 남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재 정부에서 독재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뭐 하던 메카시즘 네. 같은 거. 이 메카시즘의 민주당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를 이제 적이나 이제 악으로 돌려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것이 지금의 정당 정치의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면 누구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도 탓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누구도 탓하지 않게 되면 누구도 적대시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갈등으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절충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게 대통령님이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 속의 숨은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대한 어떤 이제 부연이라고 하면은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역대 정부 어느 정부도 다 공과가 있다. 그 공과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과가 많다. 뭐 이런 세세한 평가들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모든 정부는 다 공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공과가 있는데 네. 그 총합을 가지고 이 역사의 흐름을 네. 역사의 흐름 안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렇죠. 거기서 그리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발전은 그리고 이제 정치인 누구, 지도자 누구가 리딩해서 이뤄낸 게 아니라 국민이 국민이 이루는 성과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좁게 보자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반동이 세상을 퇴보시킨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 아니면 그 시기를 집어넣어서 몇십 년을 더 길게 보면은 결국은 또 한 발짝 더 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늘 그래왔다는 거죠. 이거는 그 노무현 대통령님도 예전에 수차 하셨던 말씀이죠. 역사는 이제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진보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성과들을 긍정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자는 거는 그걸 통해서 스스로 담대해지자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담대해진다는 거는 타인에 대해 그만큼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반대자를 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실패의 원인을 반대자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담대해졌을 때는 반대자를 설득의 대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저거 없으면 저게 없어져야 세상이 똑바로 돌아간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같이 가자라는 마인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은 발전할 수 있다. 결국은 발전하니까. 낙관주의를 네. 좀 네. 가져야 된다.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크고 정말로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2017년 대선 때만 해도 그게 이제 어떤 복지나 인권 문제에 대한 그런 담론으로 많이 인식을 했잖아요. 그게 네.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가 문제인 정부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저는 어쩌면은 그 말에도 이런 의미,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님의 4월 한 달 동안 하신 말씀들을 쭉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현실 정치, 서로를 적대시해가지고 정말로 지금 막 저게 없어져야 세상이 똑바로 돌아간다는 그 정도의 수준의 적개심을 가진 정치에 대한 대통령님이 내놓은 반박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이건 이념이건 혹은 정치, 뭐 정당 다 필요 없고 사람이 먼저예요, 사실은. 그 네. 모든 것들 다 제껴놓고. 저는 그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중국 방문하셨을 때 생각이 나요. 네. 그때 뭐 이동영이 뭐 시진핑도 못 만나고, 예. 네. 그래서 그다음에 많은 언론에서 그 높은 사람 누구를 못 만났으니까 홀대 받은 거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대통령님은 그 당시에 아침 식사를 네. 이 중국 일반 대중들이 먹는 그 네네.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문재인 메뉴가 생겼어요. 그렇죠. 문재인 세트가 생겼죠. 네, 문재인 세트가. 네. 그 이미지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그러니까 공감하고 설득하고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정치 세력, 뭐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뭐 그런 정치 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은 때로는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중국 인민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골은 너무 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관계를 복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일 네.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도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한일전이다 이런 포스터 또 나오더라. 대선은 한일전 아니었어? 얼마나 후지냐고 그 인식이. 아이고, 참 창의성 좀 기르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대통령님이 자부심을 가지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 지금 현실 정치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님이 이제 은퇴하시니까 현실 정치를 정말 떠나시니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이게 선물이기도 하고 숙제를 남기시고 가신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 말씀을. 네. 사람이 먼저다. 이거 뭐 그 정철이 막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철이 만들었다고 쳐도 정철이 이만큼 깊은 뜻을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이만큼 깊은 뜻을 정철이 집어넣을 수 있다면은 설령 이재명 캠프를 갔더라도 그런 식의 배제의 언어가 그 캠프에서 나도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은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정철이 먼저인 사람이야. 집비 몰라. 거기도. 지 능력, 예. 자신의 능력. 지한테 취해가지고. 굉장히 그 손해원스러워. 광고쟁이들은 좀 그런 게 있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다로 시작해서 사람이 먼저다로 끝맺는 정말 위대한 5년을 이제 마치시는 중이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서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대통령님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스스로를 문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대통령님 퇴임 후에도 계속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제일 중요한 건 자아 성찰입니다. 네, 자아 성찰하고. 예. 우리는 멀었습니다, 솔직히. 죽어도 대통령님 경지까지는 갈 수 없을 것이고 그 경지 되면 나도 출마하지. 깔끔하게 포기하죠. 하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나아갈 방향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적어도 거기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네. 그냥 그 방향으로 같이 걷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답답한 부분이 뭐 이면에 있지만요.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말자. 네. 그 말씀도 대통령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당장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그건 믿고 뭐 그럼 손 놓고 있자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스스로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네. 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예, 역시 우리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소식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한 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